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제가 올해로서 이제 통일 비전 캠프에 11번째 참석을 했습니다. 2008년 2월 달에 첫 번째 참석을 하고 이렇게 딱 11번째가 됐는데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주원 자매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마 이야기 안 하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 그리고 국제관계, 그리고 앞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평화의 때, 통일의 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썼는데, 작년 4월 달에는 그 책을 개정 정부해가지고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으로 정부판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흥망에 좌우되는,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작년 4월 달에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4월 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그때 한미연합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칼빈선호라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미연합훈련을 참가하러 왔다가 이 호주로 가는 길에 되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호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반도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드디어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북한과 전쟁하려고 다시 항공모함이 돌아오고 있다고. 사실 그때부터 해서 지난 12월 달까지 우리 70년의 역사에서 가장 위기의 상태가 조성이 되었어요.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조성이 되었죠. 저는 그런 상태를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대화재에 비유를 해요. 저도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만은, 미국의 서부 지역은 여름이 건기예요. 여름과 가을이 건기인데 그때가 되면은 온 대지가 바짝 마르죠. 지난 여름에,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났죠. 지난 여름에는 나파밸리라는 그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한 5,000채, 6,000채 되는 집이 불타고 온 도시가 폐허가 되었죠. 한 달 전에는 LA 근처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미국이 그렇게 큰 화재가 나는 이유는 그 여름, 가을이 되면은 온 대지가 바짝 마르게 돼요. 풀도 나무도 다 바짝 말라요. 그런 상태에서 네바다 산맥으로부터 건조한 강풍이 불어요. 건조한 강풍이 불면은 조그만한 불씨 하나가 온 대지를 불태우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죠. 그런 상태가 지난 1년 동안에 한반도에서 조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 코리아는 지난 2008년 이후로 10년 동안에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이 되었죠. 2007년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에서 10개 항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는 그 당시에 그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합의만 지켜지면은 앞으로 10년이 가지 않아서 10년 내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두 번째 통일 단계, 남북연합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2007년 10월 달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10년 동안에 남북관계는 완전히 나빠졌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7월 달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당하고, 그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2009년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중단되면서 2009년에는 대청해전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그리고 2010년 3월 달에는 천안함이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남북관계가 다 중단이 되었어요. 남북 간에는 적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서로 긴장이 높아지면서 마지막에는 2016년에는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개성공단마저도 폐쇄돼서 모든 남북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남북 간에는 군사적 한라인이라고 하는 연락선마저도 다 끊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남북 간에는 적대의식과 정오심이 아주 높아졌죠. 지난 10년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적대감과 정오심이 높지 않았어요. 지난 10년의 흐름 동안에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오심을 가지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함 침몰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중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리고 특히 이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 집권해서 훨씬 더 북한이 억압적으로 됐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나빠졌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는 바짝 마른 돼지처럼 마음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역사였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만이 아니고 남한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심을 일으키는 많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죠. 불을 태우고 사진을 불태우고, 그리고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는 이 포스터가 난무하고,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냥이 미제 원수를 갚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 남과 북 사이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만이 아니고 마음에서도 정오심과 적개심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는 바짝 마른 돼지 같은 한반도의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죠.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작년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 6차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5킬로톤, 2킬로톤, 10킬로톤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위력을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9월 달에는 150킬로톤이라는 수소탄의 위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해서 드디어 작년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호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뉴욕,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강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계약이라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전부터는 이제는 북한이 수출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북한에서 주로 수출했던 철강석, 석탄, 수산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임강호하는 그 공산품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낮은 선봉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 교포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1차 가공을 해서 훈춘이라든가 또는 연길 같은 데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완전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3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모든 것마저도 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 많은 이 식당들이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것마저도 다 중단을 시키도록 이렇게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매우 강화되었죠. 여기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작년부터는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긴장이 고조됐어요. 한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편은 제재를 가하고 목을 쪼으니까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건조한 강풍이 부는 상태가 되었어요. 건조한 강풍이 부는 상태에서 이제 조그마한 불씨가 한반도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서 이제 완성 단계에 도달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한미연합군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 완성하기 전에, 완전히 그것을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북한의 핵기지, 미사일기지, 핵시설을 폭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핵버튼을 누르는 김정은을 참수해야 된다. 이런 작전들이 만들어졌어요. 선제공격론이 만들어졌어요. 선제폭격론이 만들어졌어요. 예방전쟁론이 수립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일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할 징후만 있으면은 그 징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철수하는 계획이 수립된다거나, 또는 한국에 온 미국의 시민들이 철수하라는 그런 어떤 통보가 내려지는 이런 징후만 있으면은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괌을 선제 공격하고 하와이를 선제 공격하고 미군 기지를 선제 공격해서 자기들도 선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한미연합군과 북한이 모두 선제 공격의 교리에 입각해서 군사 전략을 수립했어요.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발생했던 것처럼 천안함 침몰이라든가 연평도 포교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그때는 전면적인 전쟁이, 핵전쟁이, 수소탄이 터질 수 있는 전체적인 엄청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이 저는 바로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12월까지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이런 상태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호를 완성시키고 나서 바로 김정은은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북한은 일찍이 핵무력의 완성을 이야기했죠. 가장 가까이로 보면은 2016년에 있었던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력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전에 북한의 헌법에서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죠. 이것을 드디어 완성을 했다고 선언한 것이 작년 11월 29일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극한에 도달했어요. 궁극의 상태에 도달했던 것이 바로 작년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은 누구 편인가 이야기했어요. 시간은 누구 편인가? 북한은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2016년에 있었던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발표했던 그 연설문을 보면은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핵무력을 더욱더 증강시킨다, 핵무기를 더욱더 많이 만들고 미사일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시킨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통해서 목을 쪼을 테니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 것이고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은 더 이상 북한 편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깊은 고를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난 1월 1일 날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핵전쟁의 위기가 닥쳤는데 1월 1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이야기를 했어요.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그 평창올림픽은 2018년 매우 중요한 민족사적 사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끊어졌던 대화를 다시 개시하자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것이 북한의 신년사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바로 받아서 대화를 제의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미 간에는 남북 간에는 장관급 회담, 차관급 회담, 실무회담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오늘이 1월 18일인데 1월 1일부터 1월 18일까지 불과 한 2주, 3주가 안 되는 이 시기에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모든 회담을 합한 것 이상으로 회담이 많이 열렸어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우선은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라는 말이 있어요. 궁적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궁하고 궁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그 글귀가 있죠. 필사적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은 살고, 필사적생, 필생적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하셨죠. 그때 썼던 그 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궁적변할 때 그때 말하는 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궁하고 궁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궁하고 궁할 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한편으로.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변적통, 변화가 일어나면은 서로 소통이 돼서 이른바 새로운 상황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면은 통적구,
오래 간다,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 있던 말이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17년 말에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엔 제재 압박, 국제사회의 압박, 이것이 궁극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극단적인 상태에 도달했어요. 궁하고 궁한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저는 올해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각종 대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캠프에 참가하신다고 뉴스를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밤 11시쯤 10시쯤 합의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 우리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여하고 선수단을 보내고 대표단을 보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도 선수단과 대표단과 예술단을 보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판문점을 통해서 예술단이 내려오고, 서해 개성공단을 통과하는 그 서해 도로를 통해서는 북한의 대표단들이 내려오고 선수단이 내려오고, 그리고 지난 10년 전에 금광산 관광이 차단됐던 그 고성을 통한 그 동해길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금강산으로 원산으로 전야제를 하는 방문단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네. 이러한 문이 열리는 것은 거의 10년 만이죠. 그래서 어제 합의에 의하면은 북한에서도 남으로 내려오지만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 7일인가요? 개막식이? 2월 7일인지 9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전날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스키 선수들이 북한이 만들어서 아주 자랑하는 원산 근처에 있는 마실령 스키장에서 북한의 선수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핵전쟁이 난다고 모든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전화번호 받은 또는 카톡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아는 친척이라든가 또는 아는 사람들이 빨리 한국을 떠나라고,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빨리 미국으로 일단 임시 피신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날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영하 15도, 16도까지 이 서울, 경기도가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남북관계도 불과 한 달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은 이른바 제트기류 때문이에요. 땅이 특별히 해의 위치가 특별히 달라져서가 아니고, 땅이 특별히 따뜻해져서가 아니고, 제트기류라는 북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주 추운, 아주 차가운 공기가 제트기류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한반도로 싹 밀어오면 엄청나게 추워져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완전히 얼어붙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파동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이 제트기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기류가 그 우리의 온도를 결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한반도가 이렇게 엄청난 전쟁 위기, 핵전쟁 위기에 갔다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확 풀리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아까 우리 이주원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도망강가에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고혜원 형제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고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했겠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봐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은 평화할 때라고 봐요.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평화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2018년에 우리 평화의 땅 통일 코리아를 보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걸 뽑았는데요. 이제는 평화할 때다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한 3, 4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욱더 완성하고 더욱더 정강하기 전에 북한을 한번 날려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방 날려버리자. 미국의 그 엄청난 우수한 그 무기를 가지고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핵 잠수함을 가지고 북한 날려버리자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봐요. 어떤 시기든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반도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는 저 시리아처럼 저 아프가니스탄처럼 저 리비아처럼 저 예멘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지리한 전쟁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온갖 경제와 온갖 사회와 온갖 생활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할 때다라는 거예요. 평화할 때다. 이 평화할 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카이로스의 때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평화할 때고 한편으로는 통일의 때다라고 봐요. 물론 평화 이후에 통일이 오겠지만 저는 평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봐요. 평화할 때고 통일의 때인데 이것은 카이로스의 때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그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때가 찼다고 하는, 성경에서 때가 찼다고 하는 그 때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때가 찼다고 봐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시무룩하게 해서 강연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점점 주기가 짧아졌어요. 저는 한 20, 30년 동안에 남북 관계를 연구했어요. 옛날에는 한 7, 8년, 5, 6년, 3, 4년 이렇게 전쟁 위기가 조성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자꾸 시간이 짧아졌어요. 몇 달 만에 이제는 거의 매일, 특히 작년에는 거의 매일 전쟁의 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저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호흡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주기가, 고통의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단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는 죽기 직전이거나 임종 직전이거나 또 하나는 출산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다. 죽기 직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깠다가 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요. 핵전쟁이 터져요. 온 민족의 절멸이. 그게 아니라면은 출산 직전이다. 출산하기 직전. 저는 이제 이 순간에 우리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출산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날의 카이로스의 때라고 봐요.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때를 의미하는 이 존재는, 신은 뒤에 머리가 없어요. 앞에만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도 발바닥에도 날개 달려있어요. 다시 말하면서는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기 때문에 날아서 때가 올 때는 앞에서 꽉 붙잡아야 돼요. 지나가서는 아무리 해도 못 잡아요. 뒤에 머리가 없어가지고. 뒤엔 대머리예요. 앞에서 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보면 마주서서 딱 잡아야 돼요. 딱 정면으로 딱 마주서서 딱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벌써 도망가 버려요. 평화와 통일이 때가 올 때는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켜서 있거나 또는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뒤에서 그냥 낚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정면에서 바로 앞머리를 딱 낚아채야 돼요. 이것이 저는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이 카이로스의 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썼던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100년 전에 조선 말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기회가 한 번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 기회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1894년까지 그 10년의 기간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식민지가 되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카이로스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친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그때 그렇게 썼어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젊은 엘리트 개화파들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옥균을 비롯해서 서재필, 서광범, 박영호, 홍범식. 당시 김옥균은 나이 34살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20대 초였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청나라의 압박이 강해지니까,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져서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과 일본 공사관의 그 무장 군인들을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청나라의 식민지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도 세력들은 다 도망을 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씨가 말라버렸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를 놓치고 나서 나라가 끝났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 2010년에 되어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망구의 역사로 보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건국의 역사로 새롭게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새로운 게 보였어요. 한 번 더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895년부터 1904년까지 그 10년간 한 번 더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는 누가 만드느냐? 선각자들이, 개화한 선각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신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서재필 선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독립신문을 만들어요. 이 독립신문을 순 한글로 만드니까 모든 사람이 읽게 돼요. 공부를 한 사람뿐만 아니고 안 한 사람들도 일주일만 배우면 다 한글을 읽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노비로부터 해서 모든 양반의 일까지 다 깨쳐요. 새로운 세계 정세를 알게 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조직화시켜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들이 드디어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1899년 당시 서울 인구가 한 10만 명 됐어요. 서울 인구 10만 명 중에 한 10,000명, 1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대한문, 시청, 광화문 여기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이 10,000명 정도가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여요.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밤새도록 토론을 벌이고 횃불을 켜놓고 토론을 벌이고 그러면서 드디어 개혁정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의회도 만들려고 해요. 의회도. 유럽식의 의회. 이것을 기존의 이 양반들과 관과 합해서 관민의회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종황제를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그걸 진압해버려요. 그것이 1899년이. 그리고 나니까 1900년부터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에 일제히 식민지가 되지만 그 10년 동안에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민족에 있었던 두 번의 카이로스의 때를 놓쳐서 나라가 망했다고 봐요. 저는 1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쓰다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2005년에 그 책을 쓰면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가른 그 카이로스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로부터 10년. 그러니까 2005년으로부터 보면은 2012년, 13년까지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다. 만일 우리가 이때를 놓친다면은 그때는 전쟁과 영구 분단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썼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일 이 합의만 지켜지면은 10년이 가지 않아서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고 남북 연합을 통한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에 남북 관계는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모두 중단되고 오히려 전쟁의 기운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때를 주셨다. 저는 그것이 2017년부터 향후 10년, 2027년까지 10년이라고 봐요. 이 카이로스의 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 카이로스 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저는 그 시작이 2016년, 2017년 국민들의 움직임이었다고 봐요. 결국은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 그러한 저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봐요. 다시 카이로스의 때가 생겼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를,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저는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좀 조숙을 했어요. 조숙, 촌에서 살아다 보니까 조숙을 해서 호를 하나 지었어요. 제 스스로 자호, 인생의 지침으로 살아야 될 자호를 하나 짓는다고 지었는 게 뭐냐면은 시중이라는 호를 지었어요. 시중. 네, 시중. 여기 보면 시중이 나오죠. 떼시자에 맞출 중자, 가운데 중자인데 저는 맞출 중자라고 썼어요. 그 시대적 상황에 화살을 가지고 이 관역을 적중하듯이 시대의 요구에 내 인생을 적중해서 살겠다. 제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을 적중해서 살겠다. 이것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호로 지어서 그때부터 시중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이름이 배시중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은.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적중할 것인가, 이 카이로스의 때에 어떻게 적중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때에 대한 인식을 한번 했어요. 지금은 평화와 통일의 때다, 카이로스의 때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이제는 영구 분단과 전쟁이다. 이것이 우리의 때에 대한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는, 코리아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의 서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 국가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해양 국가이자 대륙 국가, 해륙 국가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는 거대한 4대 강국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미국이 다양한 형태로 괌 또는 다양한 이 주일 미군기지, 주한 미군기지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딱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이 미국과 더불어서 G2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딱 붙어 있죠. 이 가운데 한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을 했고 남한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대강 알았다면은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행위자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독특한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미국 사람들도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잘 예측이 안 되는 이런 독특한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시진핑이 중국의 역사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지도자가 되었어요.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권력을 더욱더 집중을 시켜냈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제가 12월 달에 2차례에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정책 담당자들을 만났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청와대 동북아 비서관할 때 만났던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만에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졌어요. 옛날에 중국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만 중국 가면은 베이징조차도 보면은 아주 허들의 건물들이 많았잖아요. 낡은 이런 어떤 상태였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서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비가 잘 되고 발전한 도시처럼 보여요. 베이징만이 아니에요. 상하이, 항저우, 시안, 어디를 가도 그래요.
엄청난 나라로 부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아베가 등장했어요. 아베는 일본의 현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총리예요. 새로운 일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이제 일본의 새로운 70년을 열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푸틴은 벌써 20년 이상 집권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더 집권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유라시아 전체를 걸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은 3대에 걸친 세습을 완성을 했어요. 지난 6년 전에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예송이라고 생각했어요. 20대 후반에 예송이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결국은 흔들리고 결국은 붕괴할 것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 5년, 6년이 흐른 동안에 김정은은 권력을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장성택 날렸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날렸어요. 이제 누구도 김정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유약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지난 7년, 5년 전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20대에 애송이 같이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경륜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달라졌어요. 이런 나라와 맞서야 될 나라가, 이 주변의 4대 강국 그리고 북한과 맞서야 될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그런데 이 주변의 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죠. 둘 다 핵무기를 머리에 안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요.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기차처럼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가 천재라고 그래요, 스스로는. 제가 지난 일주일 전쯤에 미국의 CNN TV를 틀어봤는데요, 한참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뭐 화염과 분노인가 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트럼프는 미쳤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트럼프는 미쳤는가, 여기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요. 나는 안정된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테이블 지니어스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안정된 천재라고 그래요. 이게 논쟁이 미국에서는 지금도 막 계속 벌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논쟁이 김정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을 지칭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정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했어요. 미쳤든가 천재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쳤든가 천재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욕을 했어요. 애송이라고, 완전히 병든 애송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김정은이 또 바로 있지 않고 그 다음 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아니 미친 늑탱이 이런 식으로 막 반박을 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것을 한편으로는 유지 발전시키면서도 남북 간의 이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것을 한편으로는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까지 나아가게 만든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이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제 중국의 세계 1위의 국가인 G1, G2 사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엄청난 세력 경쟁이 벌어졌어요. 이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들면 되느냐?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고 나니까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보복을 해요.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든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이 중국은 러시아와 딱 결합이 돼서 또 미국과 일본 해양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타임이라는 미국의 시사 잡지에 문재인 후보를 이 커브 스토리로 하는, 표지 인물로 하는
그것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더 네고시에이트래. 더 니고시에이트. 우리말로 하면 협상가라는 뜻이에요. 협상가. 그리고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의 글귀에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Can he save the world? 이렇게 해놨어요. Can he save the world?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이 뭐라고 세계를 구원한단 말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계를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이때 타임지의 그 내용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4월 달에는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상태였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동북아의 전쟁이에요. 동북아에서의 전쟁은 곧 세계 1위, 2위, 3위, 4위가 다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세계 전쟁이에요. 세계가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한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동북아의 20억 인구를 구원하는 것이자 70억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어요. 나이 35살 때였어요. 1996년.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동안에 한편으로는 우리 이주원 자매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난 은혜도 받았어요. 저도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세상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답도 팍팍 주시고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질문해도 답도 안 하시고, 남북관계 좋아지는 것 같이 또 제가 이 평양까지 가서 정상회담 합의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모든 것이 그냥 다 중단되고 악화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오히려 거기에 한국의 어떻게 보면 주류 교회들이 앞장서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제가 답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유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또는 지난 20년 또는 지난 70년의 이른바 코리아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서,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을 시켰어요. 70억의 모든 인류들이 한반도를 집중하고 있어요. 코리아를 집중하고 있어요. 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핵무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때 난리였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냉전 때문에 LA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은 공산권이 안 가요.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을 하면은 자유주의권이 안 가요. 그런데 88 올림픽에 서울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공산권, 자유권 뭐 하면 다 나라들이 왔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88 올림픽에 소련과 동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송 기자들도 오고 카메라도 왔잖아요. 놀란 거예요. 아니,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완전히 폐해가 됐는데, 망했는데,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그리고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이렇게 민주화됐다니, 이렇게 깨끗해졌다니, 이러면서 다 놀라서 막 기사를 써낸 거예요. 한국이 변했다. 그러니까 동유럽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 소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서유럽이 잘 사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저 못 살고 못 사는 저 동양의 조그마한 한국이 잘 사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건 뭔가 체제의 문제야. 그래서 그때부터 동유럽과 소련을 뒤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88 올림픽의 영향이었어요. 그래부터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다시 이렇게 왔는가? 온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 여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뭔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어떤 무대를 조성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저는 이때가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주원 자매님이 간증할 때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왜 조마조마했느냐 하면은 저렇게 영적인 세계를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혹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은 사입인가 이렇게 혹시 의심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주원 자매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한 말씀 하면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6년 가을에 하나님을 처음 믿자마자 북한에 대한 강한 기도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북한 동포 살려달라고.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계속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앉아 계속 북한 동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그 이후로 계속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아지는 것 같다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다 나빠지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봐요. 그때부터 만일이 언제야? 만일이 언제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그게 20년 전이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2027년 사이, 그 사이가 바로 만일이 지나는데 저는 이때가 우리 하나님께서의 카이로스의 때다라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한 카이로스의 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뭔가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때를, 그리고 이러한 조건, 공간적 조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뭘 할 거냐,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 책임감이라고 봐요. 주인의식, 책임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다 그거 보면은 달란트 이야기, 문화 이야기 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입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도록,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저는 미션을 주셨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역사상, 우리 지난 근대사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안창호 선생이라고 봐요. 안창호 선생이 1925년에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라는 글을 썼어요. 1925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이 불이 나면은 거기에 뛰어든다. 길거리 가는 나그네들도 뛰어들어서 뭔가 거기서 구해내려고 그런다, 사람들을.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주인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 집이 잘 되고 못 되고, 그 사회가 잘 되고 못 되고,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주인이다. 우리 민족,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나 책임감은 느끼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 코리아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한국 사회의 문제에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쫄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은 쪼는 바람에 40년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쫄면 아무것도 못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위해서는 저는 이 5천만 국민,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저는 남한에 있는 5천만 국민, 나아가서는 8천만 우리 민족이 이 힘에 단합된 힘으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우리는 지난 역사 동안에 그런 것을 많이 보여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만민공동의 3.1운동, 4.19, 60, 이 수많은 계기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왔어요. 이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3.1운동에 일어났을 때는 그것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섰어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통일의 새로운 나라도 저는 우리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5천만의 힘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문제가 됐죠. 북한이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두려워해요. 연세 드신 분만 아니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북한이 한때는 분단될 때는 강했고 6.25 전쟁으로 남침해서 완전히 다 먹을 뻔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경제력은,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보다도 50배 60배나 강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는 한류가 북한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최근에 판문점에서 내려온 그 북한 병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한국 음악 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한테 선물한 게 뭐냐 하면은 대장금이란 DVD를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고맙게 잘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김정일이가. 우리는 사회 문화에서 북한을 압도해요. 엄청난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정치도 압도하죠.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가장 세계에서 자유롭게 민주적인 국가의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싸우면서도 저렇게 혼란 같은데도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여기서 우리의 건강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재래식 군사력 북한 게임이 안 돼요.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북한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이에요. 핵과 미사일을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는데 핵과 미사일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다 두렵다 그러죠. 저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여기에 쫄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쫄는 순간 이 기회를 놓쳐요. 여기에 쫄는 순간 카이로스의 때가 달려오는데 옆으로 비켜서거나 뒤에서 어중간하게 있다가 또 놓쳐버려요. 왜 우리가 여기에 쫄지 않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한국 경제력이 세계 11위입니다. 세계 11위. 세계 11위예요. 돈이 없어서 개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이 없어서 핵무기를 못 개발할까요? 핵무기 개발할 기술 있죠. 최첨단의 반도체도 만들어냈는데 핵무기는 벌써 70년 전에 상용화된 무기잖아요. 미국에서.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기술.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못 만들까요? 아닙니다. 저 경주에서 월성 영광 저 원자로에서 엄청난 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저걸 재가공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수백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핵무기를 안 만들까요? 왜 안 만들까요? 그렇죠. 미국이 만들지 말라니까 안 만들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만들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만들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핵우산. 북한이 지금 30개 내지 5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은 8,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7,000개, 8,0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방법이 전략폭격기, 요새 나오죠. 죽음의 백조. 그리고 무슨 핵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엄청난. 그걸 가지고 누구든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를 공격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핵무기를 동원해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만일 미국이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이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만일 우리가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만들겠다고 결정하면 1년 내에 우리가 수십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능력 같으면. 물론 경제 제재는 좀 각오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운전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남북 문제에 관한 우리가 운전수다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운전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 문제가 풀려요. 그 자신감을 갖는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고 우리는 돌고래다. 우리를 스스로 자꾸 비하하고 자꾸 약속이라고 그러고 자꾸 무기력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카이로스의 때를 놓쳐요. 우리가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고 우리는 돌고래다. 세계 11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국방력과 사회문화력과 정치력과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돌고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바둑돌이 아니라 균형추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드가 배치가 되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한국은 바둑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바둑을 두는 기사들인데 이제 남한은 적이 맞도록 바둑을 둘 수 있는 바둑돌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바둑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좌우되고 동북아의 평화가 좌우되고 세계의 평화가 좌우되는 그런 균형추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해요. 어느 하나에만 딱 갖다 붙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인식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대통령만 하면 안 돼요. 정치인만 하면 안 돼요. 장관만 하면 안 돼요. 5천만 국민이 다 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을 잘 결정해봤자 국민이 반대하면 그 정책은 실행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 안보를 어떻게 될지, 대북 통일 정책을 어떻게 펼지를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너무 이런 데 대한 지혜가 없어요. 역사와 사회와 국제관계가 움직이는 데 대한 지혜가 없다 보니까 막 휘둘려요. 일부의 목소리에 막 휘둘려서 가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거대한 4대 강대국에 찢어지는 거열이라는 행보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과감한 꿈을 꿔야 돼요. 찢어지는 거열이 아니라 사도마차에 올라타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러시아말이 앞에서 끄는 사도마차, 70억 인류가 탈 수 있는 사도마차에 올라타는 기수,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했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곧 세계 전체의 평화와 통합과 번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이런 어떤 미션이다, 비전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남한은 완전히 섬이잖아요. 북한 쪽으로는 섬보다도 이 바다보다 더한 섬이죠. 이런 상태에서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그런 나라, 전쟁의 진원지였던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부터 70년 전에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 한반도에 의해서 인류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그랬어요. 그 70년 전에 김구 선생의 예언이 지금 저는 실현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 이제 여러분 지난 10년, 70년뿐만 아니고 지난 한 달, 보름 동안에 북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해요. 사람들이 난리예요. 북한 믿을 수 없다. 갖다가는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다. 평창올림픽 갖다 바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북한에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가 아니죠. 제가 보니까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은 좋다고 그러고 4는 그렇다고 그러고. 북한은 저는 한마디로 보면은 본질적으로 고슴도치라고 봐요. 고슴도치. 북한은 스스로를 또 고슴도치라고 그래요.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고슴도치와 호랑이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 돌려줘요. 사람들 다 듣게, 보게. 고슴도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북한은 그런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저는 고슴도치, 땅에 붙어있는 고슴도치에서 벗어났어요. 말벌이 되었어요. 말벌. 여러분 가을에 산에 올라가면 말벌 있죠. 처마 밑에도 말벌 있고. 근데 말벌 한번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따라와서 쏴요. 근데 그거지, 말벌이 엄청나게 보면 독이 세가지고 까딱하면 죽어요. 북한이 그래요. 자기들을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따라가서 쏘겠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가지고 괌을 포위 사격하고 하와이 사격하고 본토까지 날리겠다. 말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말벌이에요. 말벌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말벌과 고슴도치에 대응해서 유일하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동물이 곰이라고 생각해요. 곰. 여우는 게임이 안 돼요. 지난 우리 몇십 년 동안의 행동을 보면은 꼭 여우같이 했어요. 근데 여우는 못 버텨요. 말벌한테 고슴도치는 못 버텨요. 이사야 벌린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슴도치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우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미국도 바뀌고 우리나라도 바뀌고 곰처럼 나가야 돼요. 우직한 곰처럼 벌에 몇 방 쏘여도 고슴도치에 몇 방 찔려도 우직하게 인내하면서 일관되게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펼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은 저는 자폐형 국가라고 봐요. 자폐형 국가. 북한은 성군 체제에 의해서 주체 사상에 의해서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자폐 국가가 되었어요. 벌써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 제재면 벌써 언제 망했어요. 이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제재가 뭐 벌써 나라 망해버려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 안 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폐형 국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주체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군 체제, 자강력 제일주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심리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네이버 지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폐증에 대한 4가지 대응 방법.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이게 자폐증 환자한테 하는 대응 요령인데 이걸 자폐형 국가한테는 나라로 바꾸면 타국과의 관계 정진시키기 이라면 돼요. 타국과의 관계를 정진시키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고 좋은 행동을 늘리고 나쁜 행동을 줄이도록 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타국과의 관계를 정진시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타국이 누굴까요?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이죠. 거기 남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국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을 줄여야 돼. 문제 행동이 뭐죠? 지금 핵미사일 실험 자꾸 하는 거죠. 문제 행동을 줄이도록 만들어야 돼. 핵미사일 실험부터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구워서 삶든 간에. 세 번째는 뭐죠? 좋은 행동을 늘리도록 해야 되죠. 좋은 행동이 뭘까요? 그렇죠. 남북 간의 문화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북한에서 뭔가 인권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나쁜 행동 줄이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생활을 개선시키면서 인권 탄압을 줄이고, 그리고 이른바 도발적인 행동을 못하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그렇게 자폐증 환자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같으면 어머니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관계를 정진시키고 좋은 행동을 늘리고 나쁜 행동을 줄이고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어머니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머니만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는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비하면은 그와 같은 이른바 어머니 같은 나라, 어떻게 보면 혈육 같은 나라가 누군가요? 남한이잖아요. 남한이 그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타국과의 관계를 정지시켜서 뛰어다니고 문제 행동을 줄이도록 만들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은 저는 인질극 상황이라고 봐요. 오늘 한반도는 인질극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저 지도 체제가, 지도부가 일단은 인질범을 잡고 있어요. 인질을 잡고 있죠. 저는 제일 가까운 인질은 2,500만 북한 주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장사정폰이 뭐니 해서 5천만 국민들도 있죠. 이제는 핵과 미사일에 의해서 1억 2천만 일본, 그리고 3억의 미국까지.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무슨 뭐 맥메스틴이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우리가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 인질극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질범이 자유롭지 못해요. 모든 인질극의 상황에서는 인질범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질범을 딱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무장 경찰들이 완전히 물샐 틈 없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여차하면은, 틈만 조금만 나면은, 약간만 방심하면은 이 무장 경찰들이 습격을 해요. 개시에 들어가서 인질을 구출해내고 제거해버려요. 지금 온 세계가 딱 북한을 둘러싸가지고 딱 무장 경찰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은 선제 폭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수작전 벌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원래 인질범들이 잠을 못 잡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경찰들이 잠을 못 자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 김정은, 김정일 다 뚱뚱한데 원래 집안이 좀 그런 유전자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스트레스 때문 아닌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시간 끌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몇 년 전에 인질 협상가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FBI 국가경찰이 중에는 인질 협상가가 있어요. 경찰인데 그 사람이 인질극의 수많은 인질극을 다루면서 썼던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질극의 상황에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질들이 목숨이 언제 나갈지 모르죠. 옛날에 우리가 김선일 사건이라든가 샘물 교회 사건 보면은 수시로 죽이잖아요. 인질범들이 인질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상가는 무조건 인질범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인질범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인질범에게 관심과 공감의 반응을 보여줘서 교감을 나눠야 상대방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즉 태도 변화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숨이 경각, 5천만, 8천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인질범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과 공감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상한 분이라고 그랬죠. 막 미친놈 같이 이렇게 욕을 하다가 또 그저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시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또 좀 독특한 분이 한 분이 있었죠. 부시 대통령이라고. 그분도 김정일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악의 축이니 이야기하다가 대화할 때는 김정은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김정일은 대화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 비로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협상연구소의 책임자가 로버트 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악마와 협상하기라는 책이에요. Bargaining with the Devils. 악마와 협상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쟁할 때인지 협상할 때인지를, 그때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쟁해야 될 때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처럼. 그런데 전쟁할 때가 아니라면 협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오늘날 전쟁할 때인가요? 협상할 때일까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버드 대학의 협상 책임자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협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상대방을 악마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요. 상대방을 악마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편으로 나누지 않고 상대방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접적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통일부 장관, 차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또는 대통령만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5천만 국민이 협상의 ABC, 협상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부가 협상해도 국민들이 다 반대해버리면, 야당이 다 반대해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예. 다음. 잘 안 넘어가네. 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통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 좋든 싫든 인정으로부터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 역대 정부가 합의했던 것,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합의했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그 이후 6.15, 14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윤원주 박사님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실체를 인정하면은 결국은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는데, 인정하지 않고 한다면은 전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넘어가네. 자, 넘겨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류하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프라는 사람이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어요. 어떻게 동독이 변했는가 보니까 교류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상하고 협력했는 것, 이것이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편으로는 굶어 죽기 직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굶으면은 변화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할 때, 조금 자유를 누릴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987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때 한국 경제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자유를 느낄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 남북 간의 합의 같은 게 지켜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남북 간에는 인권 문제, 인권을 개선하는 것,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정적 변화는 결국은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뉴 코리안, 유나이티드 코리안들이 남한에서뿐만 아니고 북한에서도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아까 말한 통적구, 통적변 이런 평화와 통일의 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무리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새로운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화와 통일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리비아 가다피만 죽으면은, 그리고 이라크의 후세인만 죽으면은, 시리아가 어떻게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은 뭔가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후세인이 죽고 가다피가 죽었지만 결국 거기에 더 나쁜 놈들이 나타났어요. 알카에다들이 나타나고, 알카에다를 제거하고 나니까 IS가 나타나고,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청년이 귀신 들려서 왔을 때.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나쁜, 더 큰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남한과 북한,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뉴 코리안, 유나이티드 코리안을 형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에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해외 동포들까지 모두 다 힘을 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힘을 합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남북관계가 좀 더 앞으로 발전한다면, 앞으로도 첩첩산중이에요.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잘 되더라도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풀려간다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도, 민간인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예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법이, 저는 한반도에서 특별히 지역의 역할을 높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에서도 또 많이, 또 CCC에서도 영친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런 거죠. 한반도를 반으로 접어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담당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쪽 강원도는 북쪽 강원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구 경북은 북쪽 강원도 위에 있는 함경남도, 그 아래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은 그 위에 있는 함경북도, 제주도는 한라산에 있는 제주도는 북한의 양강도, 백두산에 있는 양강도, 광주 전남은 평안북도, 전라북도는 한때 평안북도였던 자강도, 충청남도는 황해남도, 충청북도는 황해북도, 서울은 평양, 수도권인 경기도는 북한의 수도권인 평안남도. 10개씩 딱 맞아요. 남한 10개, 북한 10개가 딱 맞아요. 이제부터는 그 지역별로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내일 우리 통일 비전 캠프를 마치고 한편으로는 각자의 교회로, 각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각자의 지역으로 가겠죠. 어떤 분들은 저 광주로, 어떤 분은 대구, 부산으로. 저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이제는 북한의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사람은 황해남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연합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카이로스의 때, 평화와 통일의 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가 그 때를 움켜쥘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 연합해서 노력하는, 또 행동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